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나라 케냐도 지난달에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나라 빚이 지난 1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빚 갚을 능력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케냐는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로 알려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나라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경제가 파탄에 이른 건지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기후위기로 국가 디폴트 상황에 처한 케냐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 경제와 업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멀리 날아가네요. 예, 아프리카의 케냐. 예, 맞습니다. 케냐 하면 야생동물들 많은 관광하러 가시면 보통 그쪽으로 아프리카 가면 대개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그렇죠. 나라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코로나19 뒤에 경기 침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뭐 이런 것들로 케냐도 힘들었겠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예.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종종 국가 디폴트 상황에 놓여인 국가들의 상당 부분이 기후 변화라는 요인도 함께 중첩돼서 작용했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건 나라 빚 못 갚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네. 그 말은 보통 나라가 벌던 돈을 못 벌어서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 다른 어떤 경제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이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먼저 이제 케냐가 디폴트 선언하게 된 배경은 국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요인도 있지만 거기다 요즘 가중된 기후 변화 이거가 또 주요한 요인인데요. 기후 변화 먼저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요인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냐인의 주식이 우갈리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 가루를 가루로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옥수수 가루가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요즘 케냐의 디폴트 상황의 원인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케냐가 지금 옥수수 가루가 정말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세계은행에서 거시적인 빈곤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냈는데 케냐 인구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케냐 인구의 4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그 버는 저 생활비로 쓰는 돈이 1.9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 옥수수 가루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느냐 하면 옥수수 가루 2kg 소매 가격이 1.73달러예요. 지금 네. 그게 그분들 주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쌀처럼. 그렇죠. 그러니 1.9달러가 하루 자기네들이 생활하는 데 쓰는 이제 전반적인 돈인데 그걸로 옥수수 가루 사면 나머지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1.9달러가 제일 빈곤한 분의 소득이 아니라 평균 소득이라면 네. 평균적인 케냐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딱 그거 하나 사면 없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뭐 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그 현지를 취재했던 유럽의 많은 언론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50%에서 높게 올라간 데는 400%까지 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180만 명인데 그런데 소매 옥수수 가루가 1.7달러니 현재 어떤 상태냐? 23개 카운티만 조사를 했는데요. 네. 나머지는 또 우범지대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만 조사했는데 400만 명이 지금 기아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옥수수 가격이 왜 폭등한 거냐? 이제 네.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이례적인 가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례적인 또 폭우가 왔고요. 케냐에서 옥수수 길러서 그걸로 가루 내서 먹는 자급자족이에요, 거기는? 자급자족이 100%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상당 부분 자급자족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최근 이제 케냐 인구가 급증을 했어요.
예. 왜요? 왜? 이게 또 되게 참 살벌한 건데요. 음. 이제 정말 저는 금융 또는 자본, 음. 시장 경제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배우지만 네. 진짜 자본에는 뭐 감정이 없는 거구나. 음. 색깔이 없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가끔 아주 희귀한 보고서들을 운 좋을 때 잠깐 그게 열려서 뭐 다운을 싹 아는 지인들께 돌려받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헤지 펀드나 네. 사모펀드의 내부 보고 자료인데 네. 그게 가끔 이제 딱 불시에 딱 풀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어요. 누가 해킹해서 뺐든. 네, 해킹해서 빼기도 뭐 하고 어쨌든. 또 내부에서 운영하는 누군가가 뭐 그냥 기분 상한 거죠. 그래 니네도 골탕 먹어봐라 하고 그냥 파일 어.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담기던데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 곡물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했던 게 한번 오픈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고서를 봤더니 곡물 시장을 투자하는 그 전략 전술 중에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세계 의료기구들이 또는 자선단체들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 또는 중동 국가 중에 특정 어느 저개발 국가에 백신이나 의약품을 원활하게 보급하는지를 보고 그 나라의 곡물 수출에 먼저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곡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유아 사망률이 일반 국가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런 의료 인프라가 들어간다는 건 드디어 유소년까지 또는 청장년층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도 유엔 식량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19년에 케냐 인구 전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옥수수 수요량이 5천만 포대였는데 예. 이게 불과 2025년 그러니까 6년 뒤에는 몇천 포대가 더 필요하냐면 천만 포대가 더 필요해서 6천만 포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산량을 25% 급증해야 된다는 거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가장 근저의 배경이 바로 보건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서 생존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케냐가 위생 내지는 보건이 좀 발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계속 성장한다. 중간에 그렇죠. 사망 없이. 예. 그 자체는 행복한 일인데. 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또 특히 좀 일찍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대 때부터 또 자녀를 놓고 또 자녀 놓는 숫자도 또 사실 다자녀고. 그러니까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적인 어떤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들에게 미리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 잡아놓고 있거나 네. 아니면 다른 나라를 또 압박을 해서 이 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차단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의 곡물을 더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인 거예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고 네. 보건 인프라가 확대되면 인구 늘어나는 것 때문에 돈도 좀 있을 거니 그분들은 보건 인프라 확대를 돈 갖고 했겠죠 뭐.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에 가면 우리가 곡물 팔아먹기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예. 아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런 뭐 의도로 누가 진짜 성공해서 막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케냐가 인근 국가로부터 뭐 탄자니아나 다른 나라로부터 가끔 농산물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수입을 해왔는데 지금 그 수입해오는 경로도 차단이 됐어요. 막았어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탄자니아 지역도 우리도 식량이 모자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케냐 쪽에서는 웃돈 주고라도 사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유통망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누가 배송을 하고 집객을 하고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깨졌느냐? 뭐 2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케냐에서 엄청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면서 그때 케냐가 크게 경제적으로 휘청거렸어요. 그때 케냐 내부에 가장 큰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 회사가 있는데 네. 둘 다 파산합니다. 2017년에. 예, 바로 그 언저리 때 작성된 보고서가 뒤늦게 지금 풀렸던 거예요. 잠깐. 우리로 치면 신세계 롯데가 부도난 거네요.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곳에서 케냐의 지금 유통망이 붕괴됐는데 네. 유럽의 유통 채널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유통을 잡자.
케냐라고 해서 유럽계 대형 유통 채널 3개가 들어왔어요. 케냐로. 예. 예. 그리고 그 3개가 나름대로 지금 원만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옥수수 가루라든가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 조달을 원활하게 안 하는 거죠. 예. 그들이 네. 올려버리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막혔고요. 그럼 그들끼리 담합한다는 얘기네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혹시 옛날에 그거 보고서 돌았을 때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게 여기까지 온 거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네. 그럼 내부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마 케냐 메뚜기 때 뭐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쳐보시면 진짜 무슨 뭐랄까요? 인류의 대재앙이 오는 시절에 메뚜기 때처럼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출몰을 했어요. 2017년에. 네. 이게 또 왜 이렇게 메뚜기 떼가 많아졌느냐? 이것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메뚜기가 집단 서식하기 편한 기후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뚜기 떼가 케냐에 원래 있었던 농경지의 9.4%가 그냥 아예 재배를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먹고 간 거니까요. 그다음에 목초지 같은 경우 6.3%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고요. 메뚜기랑 기후랑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메뚜기가 집단으로 잘 자라려면 네. 그 고온 다습한 그 시점이 일정 배아 시기 때 일어났어야 되나 봐요. 네. 근데 그때가 딱 그런 아주 독특하게 케냐에서 그런 시기가 생겼나 봐요. 이상하게 메뚜기 풍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뚜기가 집단적으로 많아져서 이런 그러는 또 바람에. 악순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비참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케냐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영문으로 케냐 뭐 야생동물 이런 거 쳐보시면 야생동물이 진짜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케냐에서. 예, 그 뭐 세렝게티 그 초원에 그 예쁘게 자라고 있었던 야생 동물들이. 네. 그런데 이유 밑에 이제 저도 기사나 이런 내용을 읽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동물들이 죽는다. 네, 그냥 물을 못 먹어서 죽는 건지 뭔지 뭐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밑에 표시가 예.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많은 이제 언론 취재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죽이는 숫자도 적지 않다. 잡아먹으려고? 아닙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네. 이상기후 현상으로 곡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그 야생 동물과 인간이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어디 웅덩이가 생겼으면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옥수수에 물 대가지고 재배하기도 바쁜데 네. 야생 동물이 그 얼마 안 되는 물마저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오지 말라는 아예 강한 제스처로 그냥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특정 농약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거를 풀어가지고 죽이거나 아예 총을 쏴가지고 죽이거나 우리 옛날에 쥐잡기 운동 하듯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냐의 이 곡물 파동이라는 게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인간에게 국한된 예. 재해가 아니라 야생동물까지 번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메뚜기 난리가 2017년에 났는데 그럼 약 5년 전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망쳤어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옥수수가 제대로 재배가 안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정책적인 이유인데 케냐가 이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 가기 직전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옥수수 가격에 대해서 안정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거기다 넣어서 가격을 안정시켰거든요. 네. 근데 옥수수 가격에 주었던 보조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옥수수 가격이 또 뛸 수밖에 없겠죠. 옥수수 농사 안 짓겠죠, 그럼. 그렇기도 하고요. 또 소매 용품의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 옥수수 가루 포대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조금을 준 거예요. 줬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전면 금지시킨 거죠. 왜 안 줘요? 안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정치적 문제예요.
정치가 문제가 됐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다 보니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뭔가 본인들의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지출 줄이는 과정에서 옥수수와 관련된 보조금을 대폭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없군요. 그 동네 정치인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앞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케냐가 토종 품종을 보호하고 농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래 GMO 제품을 전면 금지했어요. 이거는 취지는 좋죠. 네. 예, 자국의 토착 종자를 유전자 지키자. 조작으로 예. 생산량 늘리는 거 하지 말자. 맞습니다. 이걸 전면 금지했는데 요즘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료, 화학 비료, 살충제 이거 안 주고 제대로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이 있을까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또 재배 수확량이 급격히 죽은 거예요. 좋은 취지로 이 법안을 올린 건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재배량이 또 줄었고 소품종 다량 생산해서 어떻게든 이 지력도 유지하고 품종을 강화시켜보자 했는데 이것도 또 제대로 안 된 거죠. 좋은 취지와 깊이 없는 고민이 만나면 재앙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케냐는 그래서 주변국들하고 지금 계속적인 또 분쟁들도 좀 있다 보니 예. 곡물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에서도 케냐에 수출하는 그 목적의 옥수수를 어떻게 보면 동물 사료 제조를 위한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제한적으로만 또 수출을 하다 보니 뭐 우간다, 탄자니아로부터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돈 주고 수입해 오는 게 왜 문제라고 하셨죠? 그럴 때는 보통 돈 내고 사오면 되는데 당분간. 첫 번째는요. 네. 지금 여타 국가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다 뛰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옥수수 수급은 우크라이나라든가 유럽의 지역에 일부 의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가격이 뛰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동물 사료에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동물 사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갈 것들도 웃돈 주고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사가는 거죠. 그러니 탄자니아나 우간다도 남는 거 일부를 케냐에 주기도 했고 반대로 케냐의 특정 지역은 반대로 또 수출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됐었었는데 지금 그것의 전반적인 외부로부터 뺏기는 양도 많아지고 네. 기후 변화로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웃돈 주고 사올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예전 가격으로 사오려고 했더니 없더라. 네, 맞습니다. 그냥 나라에 돈이 없는 거네요. 그럼 국민들 먹여 살릴 돈이.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국민들 먹여 살릴 돈이 왜 없느냐가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케냐의 정치인데요. 정말 특이해요. 예. 이 케냐는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싸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나 사상자까지 생기기도 하는데 아주 독특한 건 야당 대표랑 그다음에 여당 대통령이 너무 친해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긴 있는 나라네요. 선거로 야당 여당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 뭐 왕이 하나가 장기 집권하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현직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누구였냐면 우루 케냐타 대통령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뭐라 할까요? 그 자본주의 퓨어 그러니까 가장 궁극의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이게 정치적 기조세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라일라 어딘가라는 야당 대표가 있는데 네. 이분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세요. 그러니까 정반대쪽 우리나라의 정치적 빨간당 철학을 파란당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맨날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이 두 분은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루후 케냐타 대통령은 예전에 아버님이 대통령이셨어요. 아하. 그런데 라일라 오딘가 이 야당 대표는 예전에 그 우루쿠 케냐타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 하셨을 때 네. 자신의 아버지는 부통령 같은 거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두 아버지는 절친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서로 노선은 다르고. 다른 거죠.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케냐타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기고 네. 그래가지고 선거 결과에 그래서 어딘가가 불복을 해요. 그래서 대법원 선거까지 저 소송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선 무효해줬어요. 아, 부정선거 맞다. 부정선거 맞다. 그러면 이거 다시 그럼 선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어딘가라고 선거에 져서 자기가 대법원까지 소송했던 사람이잖아요. 불복했던 분이 난 그냥 다음 선거는 참여 안 할래. 아, 그냥 한번 소송해 봤어? 그런 제스처밖에 안 되잖아요. 와. 그리고
재선거에 불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케냐타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찬성 반대로 97% 이상의 지지표로 당선이 돼요. 그게 언제 일이에요? 이게 2017년도 일입니다. 아, 그 메뚜기 사건 났던 그때. 바로 직전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2부로 이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동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 케냐. 기후변화와 정치의 부패 등으로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케냐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케냐의 정치 상황이 여당 야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알고 보면 그 뿌리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없다. 정신이 없어요. 좀 다시 한번 아까 1부 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2017년도에 선거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이 됐는데 야당 대표가 그거를 선거에 불복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했는데 그래서 당선 무효가 판결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송까지 한 야당 대표는 다시 재선거에는 아예 불참하고 여당 대표가 단독 출마해서 그냥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뭐랄까요? 서로 간의 그 연대 네. 이게 언제 또 있었냐면 2007년부터 2013년에도 또 있었어요. 그때도 오딩가라는 야당 대표가 아까 그 어딘가? 예. 선거에 지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너는 그럼 총리 해라 해서 케냐 총리로 들어가서 임명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A당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B당의 당수가 그 정부의 총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야말로 협치 아닙니까 그게? 아, 그렇군요. 아, 미담을 제가 오해했네요. 자,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한 게 그렇게 예전에 총리까지 했고 2017년도에는 불복해가지고 이렇게 재선거하자 했는 이 사람이 결국 그러면 재선거에는 참여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자기는 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별도로 칭하고 취임 선서를 따로 했어요. 되게 특이하죠. 네. 네. 그런데 이번 올해 다시 케냐에서 또 선거가 있었거든요. 또 선거가 있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치열하게 싸웠던 케냐타 대통령과 오딩가 야당 대표가 둘이 또 연대를 해요. 둘이 연대를 해서 한 몸처럼 저번에 케냐의 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약간 반대 진영처럼 둘이 연대를 해서 또 그 사람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적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 제3의 정치인이 생기면 둘이는 또 한편이 되고. 네. 예.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은 노골적 자본주의고 한 사람은 사회민주주의를 노선을 추구하는데 두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뭐냐? 모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권력을 얻었을 때는 측근들에게 기여한 바에 따라서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출신들을 왜냐하면 케냐는 소수민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들의 표밭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 소수민족 출신들 중에서 유력 소수민족은 공기업 대표를 임명을 해서 이권을 나눠줘요. 그거를 대통령이 그걸 하는데 야당 대표도 그거를 똑같이 같이 추구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둘이 같은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특정 정치적 스캔들을 파보면 그 이름을 쭉 보면 여당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뇌물은 여야에 골고루 뿌려야 안전하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케냐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정치가 약간 이게 이렇다 혼탁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 당이 계속하는 게 그 당에만 갖다 주면 되니까 편한데 그렇게 51대 49로 매번 그렇게 정권 교체되고 치열하면 양쪽에 갖다 줘야 되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냐에는 독특한 기업가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업가 정신 그러면 영어로 앙트로프로너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앙트로 이렇게 하는데 케냐에는 텐더프로너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입찰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케냐는 우리 관공서를 찾아가는 이유가 네. 공공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권을 얻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관공서를 가는 이유가 내가 무슨 뭐 증명서 띄러 가거나 공과금 내러 가는 게 아니라 부정 축제를 하러 가는 곳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과 협상해서 뭐 얻어내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각 부족의 부족장들. 내가 어느 부족인데 내가 몇 명 표 가지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그러면 국가에서 뭘 우리한테 줘야 다음 선거 때. 다음 선거 때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이익 집단들 많죠. 많죠.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공서는 부정부패를 축제하기 위한 곳 이런 인식이 많다라는 게 바로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케냐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거의 무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 자체에서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그동안 계속 골물대로 골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여야가 치열하면 다음내 정권 또 바뀔지 모르니 열심히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유권자들에게. 그러다 보면 A당이나 B당이나 서로 다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 어느 당이 집권해도 나라 금고는 자꾸 비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도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케냐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케냐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야당과 여당이 많은 개도국에서는 후진국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걸 갖고 그러지 못하면 모든 게 없어지니 부정부패를 동원해서라도 이권을 활용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케냐는 양쪽이 계속 같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진짜 표면적으로는 야당 여당이지만 네. 실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상들을 점점 케냐 국민들이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을 아주 결정적으로 준 게 2017년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이런 정치적 불안전 때문에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특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케냐 상장 기업의 25%는 무조건 손실만 보는 회사로 전락했고 나머지 기업도 이득이 거의 반토막이 난 시절이 이때입니다. 네.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항구가 있는데 그게 몬바사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맞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로 물류망인 것이지 이 동북아 전체 물류망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몬바사라는 곳은 말 그대로 사하라 지역의 나머지 지역들도 공산품이나 이런 생필품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거기서 수급받아서 다 보내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한 큰 항구.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몬바사 항구가 2007년도에는 선거 기간에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서 50만 명 정도가 살던 곳을 강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때 몬바사 항구도 그냥 사용이 중단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북아프리카의 나머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나머지 국가들은 진짜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몬바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가 물류 거점이니 나름대로 요 지역은 잘 사는 동네거든요. 예. 그래서 몬바사는 우리는 케냐 싫어. 우리 독립국가 할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번져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또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그쪽 몬바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부족에게 또 정부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줬겠죠. 독립하지 말라고. 예. 그러다 보니 계속 정부 재정이 자꾸 쓰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정부 재정이 파탄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상기후 현상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요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하게 케냐는 경제 성장률이 퇴보를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나 많은 개도국은 선거 기간 때는 경제가 더 잘 돕니다. 네. 돈이 풀리니까요. 그런데 케냐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올해도 선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케냐의 실링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폭등하고 그다음에 경제 가동률은 또 한 30% 줄어들었어요. 물가 오르고 화폐가치 떨어지는 건 코리아도 그러니까 그냥 트렌드로 보더라도 네. 경제 성장률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케냐는 선거만 되면 이게 결국 선거에서 내가 정권을 잡는 사람과 같은 편이냐 아닌 편이냐에 따라서 네. 모든 이권 산업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 수장들 선거 끝나면 다 바뀌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공기업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하던 일 중단하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국가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와. 바로 이런 혼란들 때문에 올해 특히 케냐가 이번 선거 때 더 선거가 오래 있어서 네.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물가가 또 폭등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생산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케냐 정부가 발표한 거에 비해서 사태가 금액이 올라간 게 최소 생필품 같은 경우 50% 이상씩 다 올랐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매번 있었느냐? 케냐는 매번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요 전 선거인 2017년도에는 나이로비 대도시에서 재선 결과에 따른 폭동이 발생해서 사망자들이 생겼었고 2013년도에는 케냐의 최대 부족 여기를 잡아야 선거에 이기는 건데 키쿠유 부족의 일부 단체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단체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또 사상자가 생겼고 2007년도에는 또 선거권과 불복해서 아까 문바사라는 거기서 또 폭동이 일어났고 또 1997년에도 해안 지방의 소수 민족이 왜 인구수 많은 민족들 중심으로 재산을 배분하냐 우리는 왜 이권 사업에 껴주지 않느냐 해서 또 이때도 또 엄청나게 충돌했어요. 근데 이 소수 민족은 잡음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느냐? 소수 민족은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큰 부족과 대도시에 섞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했던 것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92년도에도 또 그랬어요. 칼렌진 부족이 그 당시 이제 집권당과 친했는데 야당 세력과 또 충돌해서 이때도 한 5만 명 가까이를 강제 이주시켰죠. 네. 하여튼 이런 얘기 들어보면 민주주의도 참 그 운전면허처럼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제도는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제도의 좋은 점이 발휘되기도 하고 제도의 단점만 자꾸 부각되기도 하고. 케냐라는 나라는 원래는 뭘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까? 2017년 전에는 아주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관광이 어마어마한 주력 산업이었어요. 농업하고요. 근데 농업은 이미 이상 기후 현상 때 설명드렸으니 관광 말씀드리면 유럽 각 지역에서 세렝게티라든가 이런 야생 동물을 보고자 왔던 관광 수요가 급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관광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또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도 이제 정말 살기가 빠듯한가 봐요. 옛날에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네. 유럽의 옛날에 자기 식민지였던 대표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뭔가 원조라든가 우호적인 어떤 선정을 좀 베푼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케냐와 영국 간의 반목이 하나 있었었는데 케냐는
영국에서 쓰다 버린 중고차를 대거 가져와서 케냐 내부에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중고차를 보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부과시키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세원을 좀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케냐는 또 부당하게 이런 추가적인 뭐랄까요?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다 보니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유럽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유럽에서부터 오는 관광이 우호적인 환경도 아니게 됐고 그리고 유럽과 그 케냐가 또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하지도 못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케냐는 그 생필품으로 뭐 비누나 식용유나 뭐 식품 이런 것들을 그나마 만들어서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 보냈는데 이것도 녹록지 않아진 것 같아요. 이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케냐의 수입 의존도 2위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네. 기름을 이제 원활하게 조달받기 어렵다 보니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서 이제 기름을 가져오게 됐고 원래 그 케냐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2등 국가는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필품들, 공산품들을 주로 케냐에 제공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는 3위가 됐고 1등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케냐가 물건 사오는 나라? 네, 사오는 나라.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큰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봤더니 케냐가 예. 중국의 대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최근에 이자로만 납부하는 비용이 원금의 30%까지 갔대요. 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많은데 예. 케냐에도 빌려줬을 텐데 네. 케냐가 그것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의 30%예요. 원금 분할 상환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원금의 30%면 이게 뭐 거의 뭐라고 하죠? 사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케냐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개해라. 도대체 중국한테 차관을 어떻게 빌린 건데 대출 계약서가 어떤 데 이렇게 많이 네. 났냐?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해요. 케냐 정부가. 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도 아프리카 지역을 설린 우호적인 관계로 맺기 위해서 웬만하면 돈도 잘 빌려주고 다시 이자도 좀 탕감해주거나 자원도 가져가 그랬는데 중국도 지금 빠듯한가 봐요. 야, 돈 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 진짜 케냐가 유럽에서 활로 모색하는 것도 어렵게 됐고 중국하고도 만만치 않게 됐고 에너지는 근처에 싸게 살 수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서 사오고 당분간 케냐도 정말 그 디폴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사하라 이남 중에서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제일 견실했던 국가였는데 네. 나머지 국가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종종 우리 프로에서 계속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나라는 왜 어려워졌는지.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팟캐스트 편하신 걸로 골라서 이용하시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